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언젠가 그게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제 가족 중에서 말이죠. 저는 오늘 저를 무시하고 깔보다가 나중에 그 역풍을 본인이 다 맞게 된 저희 큰동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3대가 같이 살았는데요. 특히 저희 할머니가 저랑 엄마를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셨습니다. 저희 아빤 아들이라 귀하게 자라셔서 그런지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편이셨어요. 직장도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지내셨죠. 그런데 그것도 조금 하고선 힘들다고 들어눕기 일쑤였답니다. 아이고, 덥고 힘들어 죽겠네. 난 아무래도 농사일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무슨 농사일을 안다고 땡볕에 나가 있어. 애미야, 우리 아들 간식이라도 좀 차려줘라.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배라도 든든히 채우게 전이라도 좀 부쳐와. 먹는 김에 우리 손주들도 좀 먹이게. 그렇게 저희 엄마가 김치전을 부쳐서 내가자 할머니는 저희 오빠들까지 앉혀두고서 얼른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왜 먹어? 너 아까 밥 많이 먹었잖아. 여자애가 먹을 거 욕심내면 못 써. 이건 네 아빠랑 오빠들 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너 너여 가서 네 엄마랑 같이 방 청소나 해. 그나저나 우리 동규 이번에 반장 됐다면서? 우리 큰 손주 진규도 학교에서 내내 반장만 했었는데 우리 작은 손주도 똑같네. 둘 다 공부도 잘하니까 아주 기특하고 예뻐 죽겠어. 역시 내 손주들이야. 할머니는 대놓고 저랑 오빠들을 심하게 차별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데 오빠들이 공부까지 잘하니까 더 저랑 비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오빠들한테만 학원도 여러 개 보내주고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저한텐 학원의 학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다 보니 서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오빠들 초등학교 졸업식 땐 온 가족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더니 제 졸업식 땐 딱 한 명만 왔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제가 엄마만 온 걸 보고 시무룩해 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이야, 엄만 누가 뭐래도 우리 신이를 제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할머니 할아버진 여자보다 남자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옛날 분이시라서 오빠들만 예뻐하는 거야. 그런데 엄만 항상 우리 신이 편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알았지? 그런데 저희 집에서 서러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한 번은 저희 아빠가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입이 좀 심심한데 술상 좀 차려와. 당신이 좀 차려 먹어. 나 지금 집안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 너, 지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무슨 말대꾸야? 남편이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면 퍼뜩 일어나서 대령을 해야지. 어디서 남편 보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는 소리를 해. 얼른 그 무거운 엉덩이 떼고 안 일어나? 내 아들이 술상 가져오라잖아. 후딱 일어나서 차려와. 할머니는 맨날 누워서 놀고 있는 아빠 편만 들고 저희 엄마를 거의 식모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다 보다 너무 답답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엄만 이런 집안에서 왜 사는 거예요? 엄마도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엄마만 구박받고 일하는 거 억울하지도 않아요? 에휴, 이게 다 엄마 복인데 어쩌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를 놔두고 네 아빠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맨날 엄마만 당하는 거 너무 보기 싫단 말이에요. 난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엄마처럼 답답하게 안 살 거라고요. 그 이후에도 전 차별과 무시 속에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오빠들이 공부를 할 때도 전 할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저희 오빠들도 제가 그러는 게 너무 미안했는지 할머니 몰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저한테 갖다 주면서 할머니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신이야, 할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내가 제발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참, 이거 지난번에 할머니가 나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될 때마다 먹으라고 사다 주신 건데 할머니 안 볼 때 너 혼자 몰래 먹어. 괜히 할머니 눈에 띄면 또 너만 구박받을 수도 있잖아. 고마워, 오빠. 그래도 오빠들이 할머니 편 안 들고 내 편 들어줘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할머님 같은 여자면서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너무 억울해. 그런데 할머니는 하다 대학 가는 것도 차별화하시더군요. 저희 아빠가 일도 안 하고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 저희 집안의 모든 돈을 할머니가 관리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던 오빠들은 명문대 합격했다고 학비도 턱턱 내주시더니 저한텐 대학을 못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잔 시집만 잘 가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넌 대학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어. 하지만 저희 엄만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나중에 저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꼭 대학에 보낼 거야. 엄마가 안 그래도 예전부터 돈 모으고 있는 게 있었거든. 그걸로 너 등록금 내주면 되니까 할머니 말씀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할 생각해. 알았지? 하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학이고 뭐고 그냥 빨리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대학 안 갈 거예요. 어차피 난 오빠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런 대학교 졸업장 하나 따자고 그 큰 돈을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엄마가 필요한 데 써요. 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니? 돈 걱정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된대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나저나 엄마, 앞으론 제발 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할머니랑 아빠한테 당하고 살지 좀 마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렸으니까 그랬다고 쳐도 이젠 엄마가 그렇게 숙이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엄만 아빠의 아내지 식모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나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일하더라도 엄마 보러 집에 안 올 거예요? 알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엄만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혼자 서러운 세월 다 겪었어야 하는데 너한테까지 겪게 만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할 말도 하고 강해지려고 노력할게. 엄만 저한테 너무 미안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그 후에도 엄만 계속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지만 저는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하느라 몸은 힘들지만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했으면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차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이를 먹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진다고 하죠. 어느 순간부턴 집에 가면 상황이 역전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던 예전의 저희 엄마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아빠가 또 드러누워서 엄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봐. 배고프면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나이 먹도록 자기 밥도 혼자 차려 먹을 줄을 몰라? 뭐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신이 왔다고 갑자기 센 척하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센 척하긴
센 척은 당신이 하고 있는 거겠지. 나가서 돈을 벌어오길 해. 아니면 집안일 하길 해. 우리 집안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데 밥이라도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안 그러냐, 신이야? 맞아요, 아빠. 이젠 아빠가 좀 차려 드세요.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빠 편들어 줄 사람 없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엄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젠 아빠가 좀 알아서 할 때도 됐잖아요. 참나, 둘이 진짜 왜 이래? 치사하게 모녀끼리 짜고 나한테 이럴 거야? 그래요. 그동안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편먹고 우리 엄마 부려먹었으니까 이제 나랑 엄마랑 편먹고 살 거예요. 엄마, 엄마랑 나랑 같은 편이니까 우리 하이파이브예요. 자, 하이파이브. 그날 전 엄마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깔깔거리며 한참 웃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남자라고 우대받으면서 자랐던 저희 오빠들도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큰오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짜증을 내면서 큰오빠한테 이러시더군요. 진규 너, 네 엄마만 부모고 난 부모도 아니냐? 왜 나한테 용돈이 없어? 너 명문대 나와서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간 것도 내 덕분이잖아. 네가 누구 덕분에 대학교를 나왔는데? 아버지, 말씀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저 대학교 보내준 건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사셨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나이 드셨으면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빤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예전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편을 들어줬는데 이젠 아무도 아빠 편을 안 드니까 예전처럼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부턴 집에 가면 아빠가 앞치마 메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야, 아빠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빠가 웬일이래? 네 엄마가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는데 그럼 내가 어떡하냐?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역시 우리 엄마 나이스. 엄마, 거봐요. 아빠도 집안일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집 대장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로 바뀌었네. 그렇게 저희 집안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았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댁복은 있는지 시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댁에 가기만 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절 반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작은 애 왔냐?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내가 너 주려고 불고기 해놨는데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우와, 저 주시려고 불고기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 냄새만 맡아도 밥 2그릇은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실 때마다 그걸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형님이었어요. 몇 년 전에 시숙이랑 결혼해서 쌍둥이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는 형님이 툭하면 옆에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참, 오버하긴. 불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어머님이면 안 들었다고 뭐 특별한 줄 아나? 그땐 조용히 혼잣말로 얘기하길래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시부모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제 첫 생일 땐 시아버지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저한테 옷 한 벌을 사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서 바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아버님은 어떻게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옷을 사오셨어요. 역시 우리 아버님 센스쟁이셔. 내가 너 옷 사주려고 네 남편한테 사이즈 좀 물어봤지. 그나저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 옷이 너한테 아주 찰떡이다. 찰떡이야. 그러자 이번에도 형님이 옆에서 혼자 궁시렁거리더군요. 아휴, 누가 보면 무슨 시상식 드레스라도 입은 줄 알겠네. 겨우 옷 한 벌 가지고 왜 저렇게 유난이야? 저희 형님은 명문대 출신에다가
지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콧대가 높아서 사사건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저한테 대뜸 이러는 거예요. 동서, 내가 지난번부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선 어느 대학 출신이야? 참고로 난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 나왔거든. 동선 어디 나왔는데? 저요? 전 대학 안 나왔는데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 들어가서 일했어요. 뭐라고? 그럼 고졸이라는 소리야? 네. 고졸이 뭐가 어때서요? 와, 난 동서가 고졸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동서, 내가 학원 운영하는 거 알지? 내가 우리 학원에서 명문대 보낸 애들만 해도 수두룩한데. 그럼 동선 우리 학원 애들보다도 못한 거네? 그건 아니죠. 형님네 학원비 되게 비싸다면서요. 저도 그 정도로 돈 쏟아부었으면 당연히 명문대 들어갔을걸요? 저희 집도 할머니가 학원비랑 학비 대준 저희 오빠들은 명문대 들어갔거든요. 형님도 명문대 나오신 거 보니까 부모님께서 돈 꽤나 쓰셨나 봐요. 고졸이란 얘기에 절 무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지 않고 그렇게 말하니까 형님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데 형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제 앞에서 쓸데없이 콧대를 세웠어요. 저희 남편이 시숙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한 번은 부부끼리 삼겹살에 소주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삼겹살 집에 갔는데 형님이 또 팔짱을 끼고선 기분 나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아휴, 하필이면 삼겹살에 소주가 뭐야. 난 이런 것보다 고상하게 와인에다가 치즈 먹는 게 더 좋던데. 이런 건 동서한테나 잘 어울리지. 그러자 옆에 있던 시숙이 형님한테 이러시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삼겹살에 소주면 환장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참나?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왜 동서랑 서방님 앞에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그래? 딱 보니까 제 앞에서 또 고상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설마 지금 제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뭘 내숭까지 떨고 그러세요. 어머머, 내가 무슨 내숭을 떨었다고 그래? 방금 아주버님이 그러셨잖아요. 형님 삼겹살에 소주면 환장하신다면서요. 형님, 자꾸 고상한 척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형님, 전 내숭 떨고 고상한 척 하는 사람보단 소탈한 사람이 더 좋은데 어떡하죠? 그러자 형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혼자 코웃음을 막 치더군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형님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삼겹살은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형님은 저한테 툭하면 시비를 걸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차별받으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보니까 명절 때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동서, 행동이 왜 그렇게 굼떠? 동서가 그렇게 느리니까 서방님까지 같이 나서서 일을 하잖아. 어머, 형님 눈이 좀 나쁘신 거 아니에요? 저 살면서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다는 얘긴 들어봤어도 굼뜨단 얘긴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면 어때서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남편을 떠받들 줄 알아야지. 명절 때도 이런 건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동서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참다 참다 서방님까지 나서서 일을 같이 하겠어? 그리고 동서, 지난번부터 내가 뭔 말만 하면 따박따박 대드는데 이거 예의를 밥 말아 먹은 거 아니야? 내가 형님인데 형님이 말하면 네네 하고 들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자 예전에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시집살이 시키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옆에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가 보다 못했는지 형님한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큰애 너, 왜 자꾸 작은 애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너 매번 이런 식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래? 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동서가 행동도 굼뜨고 절 쳐다보는 게 재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살살 웃으면서 저한테 할 말 다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작은 애가 너한테 쌍욕을 했냐? 아니면 소리를 지르기라도 했냐?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답해 준 것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작은 애가 너보다 훨씬 손이 빠른데 뭘 자꾸 굼뜨다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알았어? 그러자 형님은 입이 대빨 나와선 저를 흘겨보더군요. 그런데 하도 형님이랑 저랑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시숙이 저희를 화해시키겠다며 부부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형님하고 같이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랑 시숙을 생각해서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관광지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제가 찍은 사진을 보더니 짜증을 버럭 내는 거예요. 동서, 사진 찍을 줄 몰라?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잖아. 다리는 왜 이렇게 또 짧아 보여? 이게 뭐가 어때서 형님? 제가 보기엔 형님 실물이랑 별반 차이 없는데요? 차이가 없기는. 동서,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능력 없어서 공장이나 다니는 주제에 사진까지 못 찍으면 어쩌자는 거야? 동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참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제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형님이 직접 찍으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들고 있던 형님의 휴대폰을 바위에 내려놓고 뒤돌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아이, 몰라. 나 기분 나빠서 갈 테니까 나 빼고 셋이서 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그날은 계획했던 일정이 파토나고 그냥 숙소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까지 와서 왜 저렇게 시비를 걸어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형님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었는데 여행을 계획한 남편과 시숙을 봐서 겨우 기분을 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자길래 저는 제가 생각한 메뉴를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럼 우리 오늘 점심엔 보말죽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보말도 제주도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근처에 보말죽 맛집이 하나 있대요. 그러자 형님이 또 제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보말죽은 무슨 보말죽이야. 그냥 갈치조림이나 먹으러 가. 형님, 어제도 갈치조림 먹었잖아요. 놀러 왔으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는 맛이 있어야지. 어제 먹었던 걸 또 먹자고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내가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니까. 그럼 형님은 갈치조림 먹으러 가세요. 그렇게 갈치조림만 연속으로 먹다가 형님 몸에서 비린내 나겠네요. 여보, 우리 그냥 따로 다니자. 나 형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결국 저희는 둘째 날부터 아예 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해도 손뼉이 맞아야 하는 거지. 형님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무슨 화해를 하겠어요. 전 저만 보면 시비를 거니 형님하고는 더 이상 잘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만행은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갔을 때였어요.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야, 너희는 아직 소식 없니?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아, 안 그래도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도 얼른 우리 아이 가지고 싶어서요. 그런데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형님이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서, 진짜 애 낳을 생각이야? 네, 생기면 당연히 낳아야죠. 근데 왜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집만 봐도 우린 아파트 살고 동서는 빌라 살잖아.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돈 잘 벌고 우리 남편도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는데 동서네 서방님도 중소기업 다니고 동서도 코딱지만한 공장 다니잖아. 그 월급으로 애를 키울 수나 있겠어? 왜 못 키워요?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인데 당연히 키울 수 있죠. 어머, 같은 맞벌이라도 우리랑 수준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난 명문대 출신이라 우리 쌍둥이들한테 내 좋은 머리를 물려줬지만
동서는 고졸이니까 애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똑똑한 사람들만 애를 낳아야지. 동선 저학력자니까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참나, 형님, 이젠 하다 애 낳는 걸로도 시비 거시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고졸 엄마들한테 가서 이미 낳은 애 뱃속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지 그러세요? 그나저나 형님은 이런 식으로 맨날 저 무시하려고 명문대 나오셨어요? 명문대에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법을 가르치나 보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어요. 유치하게 자꾸 이러지 말고 형님이면 형님답게 좀 구세요. 이렇게 매살 삐뚤어진 형님을 보니까 형님네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 불쌍하네요. 아무튼 형님이랑 계속 얘기하니까 수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 이만 가볼게요. 뭐? 야, 너 거기 안 서? 저는 형님이 화를 내든 말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한테 매번 이런 막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짐작이 가는 게 딱 하나 있었죠. 제 생각엔 아마 혼자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형님이 제가 들어오고 나선 그 사랑을 나눠 가지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질투가 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하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형님이었으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의지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행동을 참다 저도 폭발하는 순간이 오더군요. 얼마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임신을 축하한답시고 와서는 제 뱃속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야, 넌 엄마 닮지 말고 꼭 아빠 닮아라. 네 엄만 공부도 못하고 무식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거든. 요즘에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러니까 절대 네 엄마 닮으면 안 돼. 알았지? 뱃속의 아기한테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런 식으로 또 저를 비하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었으면 사람답게 좀 행동하세요.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성이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문대 나온 것만 믿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런 막말까지 하는 거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형님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요, 형수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저 없을 때 저희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한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 형도 형수님한테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는데 사람 말을 왜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머, 서방님까지 왜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동서가 무식해서 고졸인 거 사실이잖아요. 끝까지 형님이 그렇게 나오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제가 경고하는데요. 형님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얼마 못 가요. 사람 인성이 그렇게 바닥이면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동서가 무슨 예언가야? 아니면 점쟁이야? 걱정하지 마. 나 아주 잘 나가니까. 동성 공장 다니면서 한 달에 뭐 2, 300은 벌어? 난 학원에서 버는 순수익만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사람이야. 동서가 버는 돈의 두세 배는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버세요. 다신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당시엔 형님이 너무 괘씸해서 언젠가 망할 거라고 홧김에 얘기한 건데 제가 딸을 낳은 지 1년도 안 돼서 제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숙이랑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형수님네 학원 큰일 났나 봐. 방금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 맘카페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게 마음씨 좀 곱게 쓰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맘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형님네 학원에 대해 올라온 글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중고등학생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 땡땡동에 있는 땡땡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비싼 돈 내고 그 학원 다녔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장한테 민원을 걸었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머리가 나빠서 수업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있죠? 애들 상대로 장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건가요?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학원은 처음 보네요. 그러자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려있더군요. 어머, 저희 딸도 그 학원 들어갔다가 성적 떨어져서 다른 학원으로 옮겼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대형 학원으로 옮겼더니 한 달 만에 바로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학원이 원래 예전부터 배째라식으로 운영하기로 유명했어요. 강사진도 별 볼 일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맞아요. 솔직히 그 비싼 학원비 낼 바엔 다른 학원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거기 원장이 처음 등록할 때만 잘해주고 막상 등록하고 나면 애들 관리도 안 해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애들을 돈으로만 보는 건지 저도 거기에 우리 애 잠깐 보냈다가 후회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대형 학원들도 많이 생기던 와중에 형님이 막무가내로 운영을 하다가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맘카페 입소문이 엄청 무섭잖아요. 맘카페에서 한번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형님네 학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다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는데 형님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숙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은 왜 안 오셨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모르세요? 아유, 그 인간 지금 우리 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학원 난리 난 거 수습하느라 정신 없어요. 그러게 학원 운영할 깜냥도 안 되면서 왜 그런 걸 해가지곤. 아무튼 재수 씨, 그 인간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재밌게 보냅시다.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우울하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형님은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숙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시숙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창피하고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재수 씨,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아주버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집에 오신 거냐고요. 그러자 시숙은 우울한 표정으로 저랑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숙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형님 때문이었어요. 사실 애들 엄마가 그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적자가 심했어요. 학원 운영하는 내내 집에 돈을 가져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매달 적자 나는 거 메꾸느라 바빴는데 이번에 맘카페 그렇게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형님이 저보고 매달 순수익이 700만 원은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00만 원은 무슨 그거 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 허세 부린 거예요. 하도 적자만 나니까 제가 학원 좀 접으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원장 노릇은 하고 싶었는지 절대 안 그만두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을 장모님께서 봐주셔서 애 봐주는 값으로 다달이 200만 원씩 드렸거든요. 아무리 제가 대기업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아휴,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뭐하나요? 그 인간은 돈도 못 벌면서 맨날 사치 부리기나 하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지냈다고요. 알고 보니까 형님이 매달 700만 원 이상 번다는 건 다 뻥이었고 학원에서 나는 적자와 쌍둥이들 키워주는 비용까지 전부 다 시숙이 혼자 부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숙은 집에서 제대로 된 남편 대접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아침엔 빵 조각 먹고 퇴근하고 나선 라면 먹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게다가 형님은 집안일조차도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학원이 완전히 망하게 생기니까 아예 저 몰래 아파트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그 인간이 집안 분위기 흐릴 때마다 그래도 애들 엄마라서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우리 애들 그냥 내가 키우고 그 여자랑 이혼하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시숙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솔직히 형수님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자기 명문대 나왔다고 잘난 척만 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하고 이제부턴 애들만 바라보면서 살아. 난 형 편인 거 알지? 그래요, 아주버님. 저도 아주버님 편이에요. 저 솔직히 아주버님처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형님이랑 사는 거 이해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형님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네요. 아주버님, 저희가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힘내세요. 아셨죠? 고마워요, 재수씨. 고맙다, 제자야. 그렇게 시숙은 형님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숙이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인성이 나쁜 여자하고는 한순간도 같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에서 모일 일이 있었는데 형님이 말도 없이 시댁에 찾아와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나한테 이혼 얘기 꺼냈다고 이제 어머님 댁도 혼자 간다 이거야? 내가 당신이랑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나가. 당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참나, 내가 왜 이 집안 식구가 아니야? 나 이 집안 큰며느리거든?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이혼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설득 좀 해보시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그동안 형님의 행동을 봐오셨기 때문에 절대 형님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내시면서 형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아들이 이만큼이나 참은 걸 다행으로 알아. 솔직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적이나 있니? 내가 그래도 처음 얻은 며느리라고 몇 년 동안은 잘해줬는데 넌 항상 네 멋대로 행동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잖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제 편 들어주셔야죠.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네 편을 왜 들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서 빵점이야. 그리고 너 작은 애한테도 맨날 시비 걸고 무시하고 그랬지? 내가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른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마음씨 나쁘게 쓰니까 학원도 그렇게 되고 이혼까지 당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하, 진짜 이 집안에 내 편 하나도 없네. 아버님, 아버님이라도 이의 좀 알려주세요. 큰아들 꼭 이혼남 만드셔야겠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형님한테 호통을 치시더군요. 내 아들을 차라리 이혼남으로 만드는 게 낫지. 너 같은 애랑 같이 살라고 못하겠다.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당장 나가지 못해.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다들 너무하신다고요. 그렇게 형님은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워낙에 안 좋아서 아무도 형님 편을 안 들더라고요. 결국 희숙은 형님과 이혼을 하고 애들은 저희 시부모님이 봐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형님은 성격만 나쁜 게 아니라 모성애도 없는 건지 이혼하고 나서 애들을 보러 한 번도 안 오더군요.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신 적도 있었어요. 아휴, 나쁜 거. 그래도 지 자식들인데 보고 싶지도 않을까.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 자식들 보러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조카들한테도 형님 같은 엄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조카들 부족함 없이 잘 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내가 며느리를 둘을 봤는데 어쩜 이렇게 둘이 극과 극일 수가 있는지. 큰애 걔가 널 반만 닮았어도 우리 집안이 훨씬 행복했을 거다. 그랬으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엄마 없이 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도 조카들이 찾아오지 않는 전 형님이 너무 괘씸하더군요. 저도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를 한 번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 형님이 없으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서 집안 분위기 자체가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저희 친정의 웃음꽃을 피게 한 건 다름 아닌 저희 딸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였던 게 할머니처럼 아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저희 아빠가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하시더군요. 하리나, 혜비가 비행기 태워줄까? 아이고 예쁜 거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예쁠까? 난 누가 뭐래도 아들보단 딸이 최고야. 이래서 내 친구들이 손녀딸만 보면 꿈뻑 죽는 거였구만. 아빠도 딸보단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난 여태 그런 줄 알았는데. 에휴, 그건 돌아가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거지. 난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 아니야. 에이, 거짓말. 우리 딸 안 예뻐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러는 거죠? 오빠들이 낳은 조카들만 예뻐한다고 엄마한테 구박받을까 봐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손녀딸이 최고야. 그래서 너 임신했을 때 내가 아들 말고 딸 낳게 해달라고 물 떠놓고 빌었지 않니? 말도 안 돼. 아니, 설마 아빠가 진짜로 그랬을라고요? 엄마,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글쎄다. 밤에 목마르다고 물 떠서 원샷 하는 건 봤어도 물 떠놓고 비는 건 못 봤는데. 거봐요. 거짓말이라잖아요. 하여튼 우리 아빠 못 말려. 비록 물 떠다 놓고 빌었다는 건 농담일지 몰라도 저희 아빠가 변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건가 봐요. 아빠도 예전엔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다가 이제는 그 분위기가 없어지니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바닥에 드러누워 엄마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왕처럼 살던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딸을 키우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저희 딸을 볼 때마다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말썽 부리던 사람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가족 전체가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희숙이 이혼한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반갑지 않은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건 바로 전 형님이었습니다. 전 형님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예요? 우리 이제 남남 아닌가요? 저한텐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동서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나 우리 애들 아빠랑 연락 좀 하고 싶은데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도무지 받질 않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우리 애들 아빠한테 내 연락 좀 받아달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아주버님이 연락받기 싫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건 모르겠고 저는 남의 가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은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아주버님한테 형님 얘기 꺼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전화 끊으세요. 잠깐만. 동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사실 나 많이 아파.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나 유방암이래. 동서도 알겠지만 나 학원도 망하고 지금 백수로 살고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너무 서럽단 말이야. 그래도 그이가 그동안 내 성격도 받아주고 잘해줬었는데 다시 한 번만 그이한테 용서 빌고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동서가 한 번만 얘기 좀 해주라. 어? 뭐라고요? 유방암이요? 아, 그래서 지금 아프니까 저희 아주버님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왜요? 저희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으니까 옆에서 병원비도 내주고 병간호도 해줄까 봐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나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도 별로 안 친해서 의지할 사람은 그이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동서랑 난 한때 가족이었잖아. 그간 우리 사이에 있던 정을 봐서라도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정이요? 나쁜 정이요? 전 형님이 아프다고 해도 형님 부탁 들어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조카들 보고 싶어서 찾아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엄마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한테 계속 얘기하셔봤자 소용없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동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부탁 좀 들어줘. 전 형님은 계속 저한테 애원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긴 했지만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당사자도 아닌 제가 간섭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진심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게 아프기 전엔 연락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애들 보러도 안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고 서럽고 돈도 없으니까 대기업 다니는 시숙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시숙이 얼마나 성격도 좋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복을 차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하며 뭐하나요? 아마 전 형님은 평생 저희 시숙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유방암이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 형님이 괘씸하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 조카들 엄마인데 전 형님이 병마와 잘 싸워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 형님이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고 제발 그 성격 고쳐서 조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어서 저희 엄마 부려먹기만 하던 아빠도 이제 정신을 차리셨고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던 전 형님도 더 이상 시댁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을 열심히 키우면서 가족들이랑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언젠간 전 형님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